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의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전에 내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 업계 내정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은 컨설팅 업계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특히 신졸 채용의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본의 컨설팅 업계의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따로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그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입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전략 컨설팅과 종합 컨설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략 컨설팅을 하는지 종합 컨설팅을 하는지는 그 회사의 그 부서를 직접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종합이냐 전략이냐 뿐만 아니라 외자기 컨설팅이냐 아니면 일자기 컨설팅이냐에 따라서도 꽤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외자기 컨설팅인지 일자기 컨설팅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분위기도 어떻게 다른지 또한 프로그램도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까지 철저하게 분석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분석, 일본어로는 지코분세키라는 파트입니다. 아마 한국인 분들 중에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이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마 중요한 이유가 일본에서는 포텐셜 사이오라고 해서 잠재력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기 분석 파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 자기의 경험을 쫙 다 썼습니다. 저는 학사 과정에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해서 썼어요. 이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부분까지 포함해서 썼고요.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5가지 그리고 업계 분석까지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네 번째는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계 분석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험이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도 했었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많이 소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업계를 가고 싶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면서 내가 이 업계에 가고 싶구나 라는 확고한 목표가 생기면 그 회사에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력서를 낼 단계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분석을 했으니 이제 이력서를 내봐야겠죠? 이제 이력서를 낼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기한 내에 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업계, 많은 기업에 내다 보니까 마감 기한 잘 못 지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이력서를 내면서 적성 검사를 같이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적성 기한 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지원을 마감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취업 수업도 같은 것도 대학에서 들었었는데 이제 인사 담당을 하시던 분 말로도 이제 실제로 일찍 이력서를 내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하셨고요. 선배들 말로도 이력서를 늦게 내면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했었고요. 제가 할 때 느낀 것도 이력서를 빨리 낸 데를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빨리 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데요. 이제 아까 했던 자기 분석을 활용해서 이력서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 업계에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질문이 3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3가지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자기가 학교 활동에서 제일 열심히 한 활동이고요. 아까 했던 자기 분석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보통 400자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강점 혹은 약점까지 물어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업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설명회에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 설명회를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제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에서 자기 회사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력서를 써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컨설팅 업계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여러 기업을 쓰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내용이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 면접관은 왜 다른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특히 이 회사를 지원을 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주로 다루는 안건이나 그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요즘 추세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참여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 400자 정도를 물어보고 이 3가지 다 쓰라고 하는 데는 잘 없고 이 3가지 중에 2가지 정도 쓰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그때그때 쓰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력서 열람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사에 어떤 부서에 어떤 이력서를 썼는지를 엑셀 파일로 따로 또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인 적성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력서를 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적성검사를 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력서를 낸과 동시에 며칠 안에 적성검사를 보세요 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성검사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험 형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시험 회장에 가서 보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보는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집에서 보지만 감시형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을 내는 기관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종류를 나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SPI, 그리고 타마테마코 이렇게 2 종류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TG웹 이런 등등의 시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놓은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각 시험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기 학교 선배한테 물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거 정말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중등 수험이라고 하나요? 중등 수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중등 수험 때 했던 약간 지능 검사? 어떻게 빨리 계산하고 어떻게 빨리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은 정말 거의 준비를 안 하고도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학생이나 특히 외국인 학생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시간이 짧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정말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얼마나 이 부분에 약한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본 지금 한번 시험 유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기가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인 그룹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디스커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룹 디스커션 없는 곳은 있어도 면접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 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룹 디스커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은 그냥 케이스 면접의 그룹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그룹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20분이나 3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스 면접과 똑같이 첫 번째 단계인 전체 확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 이 정도의 그 프로세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프로세스로 간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확인 단계에서는 그 안건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비슷한지를 조율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 안건이 너무 모호하다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전제를 두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상 파악 단계가 있는데요. 현상 파악 단계에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해결하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이 안건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보틀넥 특정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는 걸 정해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결책 제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해결책 제시 단계에서 이제 뭐 두세 가지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두세 가지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해결책 중에 어떤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일지에 대한 여러 로직들을 세우고 평가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면접관 분한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해야 되고요. 발표자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피 튀기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정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결론 퍼스트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 끝나고 나면, 발표까지 끝나고 나면은 면접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이 왜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결정을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발표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디스커션을 한 학생들도 참 대답해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면접관이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이런 지원자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런 그룹 디스커션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룹으로 행하다 보니까 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막 준비를 아예 못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준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치월 커뮤니티 이미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돈 주고 가입하는 데 아니고요.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그 치월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룹 디스커션 연습회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분위기를 익히고 감을 익히고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케이스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은 이전부터 연습을 해 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 내가 남들이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룹 디스커션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느냐인데요. 이런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얼마나 협동성이 있는지겠죠. 그래서 협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정해지냐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막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좋게 평가되는 건 의견을 못 내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 너 아까 말 못했는데 지금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면접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 면접, 세 번째는 페르미 추정 면접인데요. 첫 번째, 인성 면접은 이제 이 단계에서 안 하고 최종 면접 정도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성 면접에서 보는 거는 보통 이력서에 적어놓은 사안들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고 적어놨는데 이 활동은 어땠고 뭐 이거 왜 했니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놨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막 구체적인 뭐 요즘에 뭘 하고 있는지 뭐 아니? 이런 거는 컨설팅 업계에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컨설팅 업계에서 물어보는 거는 왜 회사에 지원했니?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 추정 면접인데요. 페르미 추정은 이제 책 사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케이스 면접도 마찬가지고. 페르미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제 정의이기 때문에 저 정확한 정의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느낀 정의입니다. 페르미 추정은 구체적인 수치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추정해내는 거가 페르미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시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학생 수는 몇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고 여러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어프로치와 그 순서가 논리적인지 그리고 뭐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빼먹은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일본의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본 전 세계 인구수 중에서 뭐 학생 세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학생 중에 어떤 학교 수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했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시기에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케이스 면접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페르미 추정은 취업 준비할 때 알아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면접인데요. 케이스 면접 아까 말했다시피 그룹 디스커션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면접 전에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팁은 면접 직전에 들어오지 않는 거입니다. 아무래도 마음가짐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다짐을 하고 면접을 릴렉스해서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컨설팅 업계가 아무래도 다른 회사를 고객사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그 솔루션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기가 생각한 논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잡성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턴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처럼 그런 3개월 하는 장기 인턴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 그냥 직업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그 학생이 실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면접관들이 보기 위한 선고이고요. 잡성고가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잡성고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통 이제 어떤 안건을 던져주고 이 안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봐 라는 게 컨설팅 업계의 대부분의 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건이 될지가 가장 중요해질 건데요. 그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해지겠죠.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참여해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부서에 지원을 해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전년도에 냈던 안건을 다음 연도에 기업만 바꾸거나 업계만 바꾸거나 해서 내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를 컨설팅 업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미리 많이 서치해보고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로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인턴 선고에 대한 여담을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여담은 인턴 선고를 참여하게 됐을 때 이미 치열 커뮤니티나 다른 스타트업 업계들의 잡선고에서 연습을 해본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저는 잘 모르는데 서로는 이미 알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그룹 안에서 소외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편한 사이가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아예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력으로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가든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여담은 아무래도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싸우는 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막 이 팀의 분위기를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은 그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 업계는 별로 인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선고 과정에서. 이제 안 그런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여해본 곳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그룹 분위기를 내가 뭐 개선시키고 이런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솔루션을 내는 데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최종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 가장 떨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참여했던 선고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최종 면접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말 내정을 받기 직전의 면접이다 보니까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바로는 인성 면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캐리어 그런 사이트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 면접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년도에 취업한 선배가 있거나 아니면 참여해본 선배가 있거나 한 분들을 찾아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최종 면접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면접관에 대한 파악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최종 면접까지 오면은 지금까지 만나본 면접관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의 성격을 다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더라도 다른 선배들 얘기를 들어서 어떤 면접관은 이랬고 어떤 면접관은 이랬고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접관에 대한 정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인 만큼 모티베이션 많이 봅니다. 이 사람한테 내정을 줬는데 다른 회사에 가버리면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지 많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줄 수 있는 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후기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취업 과정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의 취업 준비가 어떤지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일본의 컨설팅 업계 취업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봄부터 다음 연도 봄이에요. 이게 한국에 비해서는 길진 않겠지만 짧진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든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미뤘을 때 오는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떨어졌을 때의 부담도 그만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졌을 때 그냥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솔직히 그 면접관한테 가가지고 나 왜 떨어뜨렸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회사랑 안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내정을 받고 제가 붙은 회사랑 떨어진 회사와 그 저와의 매칭 그리고 그걸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붙은 회사와의 매칭이 훨씬 좋아요. 맞는데 결국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떨어졌군, 나랑 안 맞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전에 지치지 않는 게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내정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그랬고 많은 기업을 넣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중에 붙으면 운 좋은 거고요. 되게 안일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책은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